반갑습니다. 에듀윌 소방학교령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자, 올해 2022년 4월 9일 시행된 시험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난이도를 상으로 볼 수 있어요. 변별력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리고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소방기술사 시험이나 아니면 소방시설관리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시간 안배가 안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기출문제가 여러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기출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풀었다 해도 접근하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사시험에 관계된 소방과 관련된 기사시험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출제자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문제는 변별력의 실패니까 출제자가 완전히 출제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험 보느라고 올해 수험생들은 참 고생 많았고요. 마음고생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시험 출제를 보면요, 매년 과목마다 다를 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것만큼 점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합격 점수는 65점에서 70점 정도로 보여져요. 상위 10% 안쪽에 들려면 70점에서 75점 정도라고 보여지고, 두 배수나 세 배수 관계로 1차 합격이 될 텐데 65점, 5점 정도, 60에서 65점 정도가 이제 합격선에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과목 수가 3개로 줄어들다 보니 출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소방 관련된 기사시험의 기출문제 정도까지는 반드시 내용을 섭렵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입니다.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 배운 가장 기본적인 거,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이제 딱 들어맞네요. 화재조사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했죠. 현, 정신, 보강한, 부, 현장성, 정밀과학성, 신속, 정확성, 신속성, 보존성, 강제성, 안전성, 프리즘식이니까 딱 들어맞습니다. 화재 조사 시 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른 분류는 전소, 반소, 부분소잖아요. 건물의 입체 면적의 70% 이상 소실이면 전소, 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 전소나 반소가 아니면 부분소니까 소실 정도에 따른 분류 맞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우리가 열심히 원인 조사 잘 외워들어 했죠.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발화 원인 조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 방화시설 조사. 이건 화재 원인 조사인데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건 주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전체 개념을 알고 있을 때만에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학생은 이게 또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2번 문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읽어주라고 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종류가 3개가 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제 읽어주기만 해도 여기 단어 이미 다 들어있죠. 행동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다. 그러니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읽어주라는 것만 꼬박꼬박 했어도 답이 그냥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과 읽어야 될 것을 꼭 구분해라고 했던 거 있죠. 이게 그 문제입니다.
3번 여기는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그림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3번이나 출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각도에서 출제했다는 것만 달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에 따른 상한계와 하한계가 있다.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 범위를 연소범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자, 여기요. 포화 수증 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액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포화 수증 기압보다 높으면 기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하, 요거는 이제 기체 상태다라는 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연성 가스 공기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소의 한계가 온도에 따라, 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한계가 상승하고 하한계가 하강하기 때문에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한계를 따라가 보세요. 온도 X축이 온도니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요 최저 온도잖아요. 연소의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니까 이 무슨 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화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인화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점화원을 가했을 때 발화되는 최저 온도. 점화원,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발화되는 최저 온도다.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최저 온도 똑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질 조건이다. 농도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의 농도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게 물질적 조건이고, 그리고 에너지 조건, 점화원이 가해져야 된다. 그럴 때 발화가 되기 위한 최저 온도다. 근데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인화점이에요. 4번을 보세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그렇죠. 가연성 혼합, 연소 범위 조건을 만족한다. 그걸 다른 말로 가연성 혼합기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야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그림 필요 없어요. 실은 인화점이라는 것만 알면 화학 양론 비, 이미 기출된 문제를 한번 보세요. 화학 양론적 조성비를 얘기합니다. 화학 양론적 조성비는 완전 연소 조건이거든요. 완전 연소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을 간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값을 간다. 그러면 연소 상한계 하한계 사이에서 일정한 온도일 때 연소 상한계 하한계 사이에서 너무 농도가 진해도 연소는 됩니다. 너무 농도가 진해도 반응하지 않는 가연성 가스가 남을 거고, 연소 범위가 너무 낮아, 연소의 하한계 쪽으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가연성 가스는 충분하지만 반응하지 않고 남는 산소들이 열을 흡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계와 하한계 사이에 이 범위가 화학 양론적 조성비, 화학 양론적 조성비 조건을 만족하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일 겁니다.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낮아도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 양론적 조성비일 거예요. 이거 모른다 할지라도 화학 양론적 조성비 조건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저 온도가 아니고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낮다.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어떻다? 낮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꽈낸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냐? 아니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쉽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술사 정도는 돼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4번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화재 가혹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기출, 이게 4년 연속 출제가 된 거잖아요. 화재 가혹도 문제도 2번이나 출제됐고, 화재 하중 묻는 문제도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화재 가혹도는 공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화재 가혹도는 공식을 보고 푸는 거죠. 또 공식은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에서 최고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화재 강도잖아요. 이렇게 화재 강도가 최고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지속 시간은요, 가열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오래 지속이 되는 거니까 화재 하중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럼 화재 강도나 화재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화재 가격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화재 가속도의 크기는 화재 강도나 화재 하중에 영향을 모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 그렇죠. 공식이 뭐예요?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잖아요. 화재 가속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화재실의 환기 요소다. 자, 이제 말 그대로 화재실의 환기 요소는 산소가 계급의 크기가 커야 산소입이 잘 되고 연소 속도가 빨라서 발생된 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주고, 환기 요소는 A 루트 H다. 자,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문제를 접할 때 A, 에리어, 하이트, 높이. 그러니까 계급부의 면적, 계급부의 높이. 면적에 비례하고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거 우리가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이제 접목이 가능하고요. 4번 화재 가속도는 화재실이나 화재 구획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화재실이나 화재 구획의 단열성은 뭐냐면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입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부의 온도를 급격하게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화재 강도와 이미 화재 하중이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화재실이나 화재 구획의 단열성은 당연히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미 출제가 4번이나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들어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화재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화재 하중, 화재 강도가 영향을 주니까, 그럼 화재 강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화재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쉽게 풀었던 학생들, 질문 의심을 하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걸 쉽게 풀었을 거고, 단순하게 외웠던 학생들은요, 이런 건 단순하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읽어주고 반복하고 이해하면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자, 이제 드디어 메틸 알코올이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메탄올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개정되면서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메탄올, 에탄올, 즉 메틸 알코올과 에틸 알코올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미 화학식까지 주어졌네요. CH3OH의 최소 산소 농도는 이미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공식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최소 산소 농도는 완전 연소 방정식에서 산소 앞에 있는 숫자인 그 개수의 가연성 가스의 연소의 하한계를 곱하는 것을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틸 알코올, 자, 이렇게 CH3OH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거와 같은 거죠.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반응 전과 후의 개수를 맞추는 거니까 CH4O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연소니까 더하기 O2가 되고요. 이게 산소와 탄소가 있으니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CO2,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H2다. 끝났네요.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C가 하나 있네요. C가 하나 됐습니다. H가 4개예요. 근데 여기 H가 2개니까 개수 2를 써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산소 하나, 여기 몇 개인지 모르지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개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더 봅시다. 는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하나 들어있지만 2통이 있으니까 이거 2개, 총합이 4개다. 여기가 3이 돼야 돼. 3. 3개가 돼야 돼. 그러면 3개 쓰고 이렇게 2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2와 2가 약분돼 3개 딱 맞잖아요. 개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네요. 이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 됐습니다. 이제 수치를 넣어보세요. 산소의 개수는,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3입니다. 곱하기 연소의 하한계인데 여기 보니까
상한계가 37%고 연소 범위의 상한폭이 30%래요. 그럼 여기 하한계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연소 하한계라고 했을 때 연소 범위가 몇 퍼센트라고요? 연소 범위가, 이 사이의 범위가 30%가 되려면 상한계가 37%, 그럼 하한계는 얼마가 돼야 돼요? 7%가 돼야 된다. 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7%를 이렇게 곱하니까 아하 21에 2로 나누면 10.5%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0.5%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단순하게 외워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답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면 그 답을 쓰고 넘어가라고 그랬죠. 시간 안배를 위해서. 여기 아세틸렌을 볼게요. 아세틸렌은 분해 폭발을 한다. 아세틸렌, 에틸렌, 산화에틸렌 분해 폭발을 한다. 그리고 산화에틸렌은 중합 폭발도 일으키게 됩니다. 중합열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분해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다. 그럼 1번이 정확하니까 1번 쓰고 그냥 넘어가면 시간 안배가 좀 됐고요. 자, 그 다음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중유는 제3석유류. 제3석유류는요, 증발연소야, 분해연소야? 분해연소예요. 분해연소. 이건 제3석유류라 분해연소예요. 분해연소. 그럼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분해연소. 자유공간, 증기은 폭발이 되려면 증기가 발생해야 돼. 그러면 증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휘발유 등이 분출돼야 돼. 휘발유 등은 증발연소를 하는 물질이에요. 증발연소. 이해됐죠? 증기가 발생하면 증발이 된다고. 얘는 분해가스 생성이에요. 자연적으로 증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이 가해져야 분해연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하, 이 중유 때문에 틀린 겁니다. 밀폐 공간에서 폭발 범위 형성하면 저마원의 가스 폭발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조연성 가스가 아니고 가연성 가스가 되지만 폭발을 일으키는 거고, 다량의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되었다. 고온의 물질이 물속에 투입. 그럼 물이 증기로 변하는 거니까 무슨 폭발이다? 수증기 폭발이다. 반응 폭주요? 아닙니다. 이거 수증기 폭발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데 이제 풀다 보면 아 이거 1번 정확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렇게 푼 사람은 시간 안배가 조금 가능했을 거고, 네 가지를 모두 다 따져보겠다. 시간 안배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7번 가연성 물질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금수성 물질이냐 아니냐를 먼저 구분해 주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옳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옳은 것 동그라미 쳐놓고요. 탄화칼슘 물과 반응한 무슨 기체? 아세틸렌이에요. 그러니까 분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세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제1석유리 외 휘발유와 벤젠 톨루에는 비수용성이다. 그리고 아세톤과 시안화수소, 피리딘은 수용성이다. 수용성 위험물 화재 시, 이게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용성과 비수용성 구분했으니까 수용성이면 알코올형 포수화약제를 소화한다. 딱 주로 맞네요. 정답 2번을 딱 쓰고 넘어갔으면 시간 안배가 됐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보세요. 나트륨은 건조사 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야. 이거 발응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할로는요, FClBr입니다. FClBr. 이게 하나 이상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17조 원소와 이거 1조 원소요. 오, 반응성 엄청 커요. 이거 절대 가스계 소화약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다음 마그네슘도 금수성 물질에다가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얘도 금수성 물질은 금속의 금수성 물질은 무조건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을 이용하였어요. 이거 이산화탄소와도 반응을 해버려요. 밀어내고 자기가 반응을 해버립니다. 뜨거워지면 얘들이 이건 화재 현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금속이 떨어나오고 이산화탄소도 이제 완전 넌 생성물이지만 뜨거워지면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반응을 해버린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하,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만 해당이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8번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시간 안배가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옳은 것 골라라 그러면 시간 안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거 시간 안배 어렵겠구나 하는 걸 직감했어야 돼요.
인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다. 염류자가 붙으니까 산염류가 붙으면 인류 위험물이 맞아요. 연소 속도가 빨라. 이건 불연성 물질이니까 이미 연소 속도가 들어간 순간 틀렸습니다. 제3류 위험물 중 황리는 가열, 충격, 마찰에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열, 마찰, 황리는 산소가 아예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이 4개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거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아니에요. 물속에 보관하는 거니까 우리 기본 공식,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휘발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인화점, 연소 한계가 낮아.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도 연소한다. 우리가 외운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이미 나왔네요. 옳은 것이니까 3번. 오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폭발물이죠. 유기과산화물. 오류 위험물은요, 유일하게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수화예요. 그러니까 수분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다. 아니죠. 화재가 발생하면 대량의 물을 이용해 냉각시켜서 소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풀 수 있는 거다. 물론 인화점을 이렇게 우리가 3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인화점을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조금 어렵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어렵다고, 쉽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자, 이제 자동 기동 방식의 펌프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설비다. 이게 작동 원리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지만,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라 그랬죠. 자, 이제 수계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 설비는 기동용 소압 개폐 장치가 뭐예요? 설정값이 2개가 있어서 펌프를 기동한다고 그랬죠. 펌프를 기동하면 펌프에는 당연히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니까 동력 제어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솔레노이드 밸브는요, 이제 릴리프 밸브는 뭐냐? 이 릴리프 밸브는 1차 측 배관에서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의 분기에서 과압, 수온 상승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배관일 뿐이에요. 일정한 압력이 되면 한쪽으로만 밸브가 열려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순환 배관이니까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2개인데 물올림 장치는 뭐냐면 펌프가 수위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측 배관이 늘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말고 이걸 보라고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전류가 흘러야 자동으로 전자기력에서 밸브가 개방되는 거. 그러면 이건 뭐밖에 없다. 표처럼 쫙 외우라 그랬잖아요. 습식 건식은 없고,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나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고 동영모의고사 할 때 이거 무조건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출제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부합식. 그리고 또 하나, 가스계 소화 설비를 이용한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활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객체 분말. 소화 설비는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꼭 준비하고 외워둬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설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리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기역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기역과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디귿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역 디귿 들어가고 리을 안 들어가면 된다. 정답 4번 딱 하나 나왔네. 디귿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정답 몇 번? 4번. 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만 갖다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써먹지 못한다. 왜 못 써먹을까? 충분히 연습된 사람 생각이 흘러나와서 이걸 맞추는데 겨우 외운 정도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똑같은 내용과 접목이 안 되면 그걸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다 순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연습을 하는 학생들만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10번 보세요. 재난관리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연소 이론 6문제, 화재 이론 5문제,
소아이론 4문제, 소방시설에서 2문제, 재난관리에서 3문제예요. 이거는 이미 외운 것만 들여다보세요. 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은 예방 단계에서의 재난관리 사항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비 단계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재난의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꼭 이게 어디 있냐면 위치가 재난 분야 위기 경보의 발령 그리고 동원 명령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 조치 이거 다 뭐예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라고요. 그러면 대비의 단계에서 니은과 디귿 여기 보면 대비 단계니까 니은과 디귿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디귿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하나만으로 다 풀 수 있는 거 이게. 그 정답 몇 번?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단어 쉬운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꼬박꼬박 읽어주었던 거 기억나죠? 왜 2번 문제가 어렵냐면 철저하게 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인 부분에 읽어주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게으름만 피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전범에 걸쳐서 많이 읽어줘라. 하란 대로만 했다면 이거 답이 다 보였을 겁니다. 정답 2번이요. 11번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모의고사 문제를 봤던 사람들은 조금 눈여겨봤던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데 내가 외운 것만으로 달랑달랑 한번 풀어볼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는 거 하나면 충분하다. 전체 다 알지 않아도 답이 볼 수 있다. 우리 아세틸렌 기체가 생성되는 게 탄화알루미늄 아니고 뭐라 그랬지? 탄화? 외웠잖아. 탄화? 칼슘이잖아. 칼슘. 탄화칼슘 아세틸렌. 옳지 않은 거 이미 정답 1번이네.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답을 쓰고 넘어간 사람은 나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또 우리가 모의고사 꼬박꼬박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2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문제를 넣어놨어요. 인화칼슘은 포스핀,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한 포스핀, pH3인 포스핀이 생성된다. 자, 이런 것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기출문제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험물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수소와 알루미늄,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 인화물. 이게 금속의 수소화물이에요. 알루미늄 금속이잖아요. 이해되죠? 수소. 그럼 수소 맞아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야, 이거 화학식.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화학식 다 외워줘야 돼요. 올해 준비한 학생은 다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에테인. 그럼 탄화알루미늄 뭐냐? 아세틸렌이 아니고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외울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탄화칼슘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비교해서 그냥 이게 틀렸구나 하고 만약에 정답을 1번을 쓴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넘어갔으면서 답이 된 거지. 그럼 시간 안배까지 다 된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흔적이 보여요. 정말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변별력 꽝이에요. 변별력에서는 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출제자의 능력인데 지금 현재 올해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출제자가 미처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여요. 자, 정답 1번이고 12번 이거요. 이거 풀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푼 사람은 열심히 하고 화학 쪽에 이제 충분히 능력 있는 학생이고 얘는 3단계에서 4단계 거쳐야 풀리는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풀었던 건데 이산화황 완전 연소 방정식은 간단해요. 단위가 세제곱미터입니다. 발생량이 얼마네요. 그럼 볼까요? 자, 첫 번째 완전 연소 방정식. 내가 순서를 한번 지켜볼게요. 완전 연소 방정식을 거쳐야지만 된다. 그러면 이미 황 S라고 화학식 주어졌고요. 그리고 연소는 무조건 더하기 O2라니까 이산화황 화학식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연소가스의 이산화황 외워놨잖아요. SO2예요. SO2 보니까 뭐야 하나 됐고 둘. 이게 완전 연소 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면 이제 몰수로 가보자. 몰수. 자, 이제 앞에 있는 개수 B가 몰수 B예요. 몰수 B. 그지? 그럼 여기는 보세요. 개수 1몰이네요. 1몰. 여기 개수 1몰이에요.
일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돼요. 이게 S로 돼 있으니까 그냥 원자량이 g 붙이면 이게 분자량이 되는 거니까 S가 원자량이 얼마다? 32예요. 32. SO2는요 32 더하기 5, 16에다가 곱하기 2예요. 그럼 얼마? 64네요. 이렇게 g 붙이면 이게 1몰에서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1몰에서 질량. 얘도 1몰에서 질량. 그런데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 나왔냐면 두 번째 이렇게 1kg이래요. 두 번째 몇 몰이냐? 1kg이 몇 몰이냐? 몰수는 얼마가 되느냐? 32g이 1몰이니까 32g이 1몰이니까 g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몰수는 얼마냐면 32분의 1000g 1kg이니까 1000g. 이렇게 하면 이게 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몰수야. g 소거되니까 32분의 1000이 몰수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1몰일 때에도 1몰이었으니까 얘도 32분의 1000몰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32분의 1000몰이다. 이렇게. 자, 이제 몰수는 이미 계산이 끝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부피를 따진데 0도시 1키 앞일 때 22.4리터 속에 0도시 1기압 22.4리터 속에 이게 1몰일 때의 부피야. 자, 이제 1몰일 때의 부피가 0도시 1기압 22.4리터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고 이때가 1몰이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부피 관계 잡으세요. 0도시일 때, 자, 1몰일 때가 22.4리터. 그러면 이제 이걸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 수원의 양에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옥내 소화전 설비 130리터 퍼분 이상의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된다 그랬어. 공세기만 빼면 된다 그랬지?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얘가 쉽지 않다니까요. 22.4리터. 이게 뭐냐면 리터는 1000ml야. 1ml가 세제곱 센티미터거든. 이걸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리터가 뭐로 바뀌냐면 리터가 세제곱미터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1몰일 때의 부피가 22.4리터이고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1몰일 때가. 그럼 32분의 1000몰일 때의 부피를 묻는 거니까 자, 이제 부피는 끝난 게 아니에요. 부피는 32분의 1000몰일 때 1몰의 부피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미터 1000과 10의 3승이잖아.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소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가 들어가냐면 0도시일 때 이거는 절대온도로 바꾸면 몇 도시가 되죠? 절대온도가 더하기 273이잖아요. 273K예요. 그런데 마지막 온도가 몇 도시일 때요? 800도씨 1기압에서 이제 뭐로 바꾸냐면 800도씨예요. 800도씨 에서의 부피가 얼마네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1기압에서 273K에서가 이 부피였으니까 그러면 800도씨일 때는 이걸 절대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절대온도는 T'이라고 하면 되죠. 200을 더하면 1073K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이상기체로 했으니까 무조건 이상기체 나오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지금 푸는 거 시간 잘 따지고 있죠? 이거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미친 소리예요. 안 돼요. 알고 풀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손으로 다 계산해야 돼요. 미친 짓입니다.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패스. 풀지 말아라. 찍고 가도 된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라고 했으니까 부피 V는 P분의 nRT. 그럼 기체의 압력 불변이고요. P는 nRT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됐네요. 몇 배로 증가했느냐? 그러면 부피는 V 처음분의
V 나중은 비례관계 같은 거니까 처음 온도분의 나중 온도예요. 그러면 273분의 1073이에요. 넘기면 돼요. 아, 그러므로 나중 부피, 즉 800K에서의 부피는 273분의 1073 곱하기 0도시에서의 부피입니다. 0도시에서의 부피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부피는 0도시에서의 부피예요. 다시 말해 V 재료가 V 처음이죠. V 처음 0도시일 때 이게 얼마다? 32분의 22.4 곱하기 32분의 20.4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나중 부피는 여기서 여기다 넣을 수 있네요. 273분의 1073 곱하기 32분의 22.4. 그럼 이제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수치 얼마 나온다고요? 2.75 나와요. 이거 풀래요? 아니요, 안 푼다니까요. 이걸 왜 다 풀거나 돌아와서 한 번 더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정답은 2.74번입니다. 13번 중진류 화재시. 자 보세요. 중진류와 경진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중진류, 경진류 구분 잘 안 하거든요. 위험물 분야의 기사 시험 볼 때나 중진류, 경진류 따지지. 우린 이미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거 다 따져놨거든요. 그럼 뭐냐면 무상주수.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제4류위험물 중 제3석유류 화재시. 제3석유류 화재시. 거기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아, 요거 중유가 있구나. 중진류. 아, 중유가 있구나. 아, 중유, 클레어, 소트유. 중진류겠구나. 그러면 무슨 소화? 유화소화. 유화소화 들어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냉각과 질식소화 무조건 들어가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려운 듯한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유화소화 이거밖에 없네. 정답 2번. 그냥 넘어가면 시간 안배가 가능해요. 그 다음 14번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다. 이 재난관리 파트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가 이미 등장을 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 묻고 있다. 물론 재난관리 방식에는 분산관리와 통합관리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분산관리 방식과 통합관리 방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관리는 재난의 유형별로 대처를 하는 게 분산관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난별로 대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중복 대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의 종류에 따라 이게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되는 게 분산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면 이렇게 재난의 종류에 따라 유사성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성이 있더라.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통합관리 방식이에요. 재난마다 각각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통점을 찾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통합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난 시 유관기관의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는 게 분산관리예요. 자 보면 분산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재난의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 부처별 업무가 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복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재난 시 유사성이 있는 거야. 유사한 자원 동원 체계와 자원 유형이 필요한 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따라 그 대응 절차를 다 나눠놨잖아. 그게 통합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외의 부분을 손을 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틀려도 괜찮아요. 의미 없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나는 이거 다뤘으니까 맞췄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강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관리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 부분을 출제한다.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15번을 보세요. 가연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이건 이미 출제될 거로 동영모의고사를 할 때도 출제될 거로 보고 하나하나 분석 열심히 해줘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비열이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축축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위험성.
그만큼 잘 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열이 작아야 되고 연소열은 열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끓는 점은 낮아야 쉽게 날아가서 충돌하는 거니까. 그러면 작거나 낮을수록 아니에요. 연소열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증발열은 증발할 때 필요한 열이야. 기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 그러면 적은 열로 쉽게 변해야 충돌을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발열은 잘해야 된다. 연소열은 당연히 연소할 때 열이 많이 방출돼야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연소 속도는 빨라야 돼요. 동시에 반응하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크거나 빠를수록 증발열이 작을수록이라 틀립니다. 표면 장력은 지들끼리 붙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야 어떻게 돼? 충돌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되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불이 붙는 온도야. 낮을수록 잘 붙는 거잖아. 인화점 낮아야 되고 발화점 낮아야 된다. 낮을수록 그렇지 딱 맞네요. 정답 3번만 맞네요. 4번이요. 비중. 가벼울수록 쉽게 날아가고 충돌 잘하는 거니까 비중은 작아야 돼. 가벼워야 돼. 압력은 높을수록 유효 충돌의 수가 많아서 동시에 반응하는 게 많아야죠. 끓는 점은 낮아야 쉽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상태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높을수록 위험하다. 높을수록 비중과 융점은 낮을수록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은 나올 때 분명히 이 부분은 하나하나 분석해줘라. 이거 출제되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다. 미리 예견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건데 그거 안 한 사람은요. 연습이 안 돼서 이거 답 못 찾아요. 그렇게 쉽게 분석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요. 16번 기체상 연료 노즐의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그것은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어렵냐면 보세요. 역화 누가 빨라야 돼요? 타고 들어가는 게 빨라야 돼요. 연소 속도가 주어를 봐야 돼요. 연소 속도가 빠를 때 맞아요. 선하는요 밀어내야 돼요. 연소 속도가 느려야 돼요. 연료돌에서 연료기체의 연소 속도가 주어를 보라 그랬죠. 느려야 돼요. 느릴 때 맞아요. 됐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만으로 보면 기역 니은 들어가야 되는데 기역 니은 들어갔고 얘만 틀렸네. 기역 니은 이제 난리 났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자 이제 그래서 이건 위험물 가스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소방 직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황염이 뭐냐? 황염은 탄소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 산소가 없어서 빨갛게 타고 있는 황적색으로 타고 있는 열만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일 때가 주변이 산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주변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상황에 뜨거워져 있는 탄소. 그리고 그 탄소가 무슨 색을 띌 때? 황적색을 띠고 있는 그 탄소 덩어리를 황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화학 양론비에서 기체 연료와 공기 화학 양론비, 화학 양론비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완전 연소 조성 부분 딱 조건을 맞는 비에서 공기량이 적을 때, 비에서 공기량이 적다. 그렇지. 그러니까 탄소가 반응하지 못하고 열이 축적돼서 황적색을 띠고 있는 현상인 거죠. 주변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맞는 거예요. 연료도에서 흐름이 날려. 이게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가스기사 시험까지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뤄봐야 되구나. 그 가스 시험에서의 그 연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점검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난류는 뭐냐면 이제 측류화염과 난류화염이라는 게 있어요. 측류화염은 뭐냐면 가스의 분출 속도, 연소 속도와 가스의 분출 속도와 반응 속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반응한다, 연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응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빠르면 가스가 분출되는 속도에 의한 그 길이만큼의 화염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산소와 닿는 부분만 화염이 생기는 거야. 우리 눈에는 기둥처럼 쫙 길게 보이는 거죠. 그럼 가스의 분출 속도가 이 상태에서는 가스의 분출 속도가 증가가 되면 화염의 길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응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이걸 측류화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난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고 가스의 분출 속도가 반응 속도보다 가스의 분출 속도가 빠를 때요. 그럼 반응 속도가 느린데 이제 난류는 뭐냐면
혼합이 잘 되는 거야. 혼합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출 속도가, 자 이제 이거는 무슨 화염이라고요? 칙류 화염이고, 그럼 거꾸로 가스의 분출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빨라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려요. 불에 타지 않아요? 가스의 분출 속도는 빠른데 불에 타지 않는데, 그런데 난류래요. 잘 섞인대요. 그럼 섞이면 어떻게 될까? 섞이고 여기 반응 속도가 느리니 섞여 있는 연소모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연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분출하면 뭐예요? 일정한 연소모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길이만큼만 화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의 분출 속도와 화염의 길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스의 분출 속도와 화염의 길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화염의 길이는 일정하게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립니다. 이런 걸 출제하겠어요? 확산 연소는 칙류 화염과 무슨 화염으로 나눈다? 난류 화염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이거 가스 기사에서나 다루는 것도 우리 소방팀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결국 뭐예요? 찌그란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지. 황염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한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럼 결국 뭐냐? 디귿과 리을 중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둘을 찍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황염 맞으니까 디귿에다가 리을은 화염이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 날린 걸 길이가 고정돼 버린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비례한다 아니에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3번이 이렇게 돼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17번 화재사 산정 기준.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대로 외웠을 때 답이 보이는 거지. 한 건의 화재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세 개, 한 건의 화재와 별 건의 화재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럼 이게 답이 보인다니까요. 한 개의 발화점에서 확대되어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낙뢰에 의한 동시다발 화재. 누전점이 동일해야 돼요. 누전에 의한 화재, 누전 화재 이렇게 들어가지. 자 이거에다가 다는 거야. 별건의 화재는 동일범위 아닌 별건의 화재는 동일범위 아닌 방화나 불장난이야. 그럼 동일범위면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 곧잘 썼네. 이게 발화점이 하나란 얘기야. 아무튼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출제가 그렇게 쓴 거야. 어떻게 해서든 조금 다르게 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죠. 그 다음 보세요. 누전점이 다른,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점이 동일해야 한 건의 화재라고. 한 건의 화재. 옳지 않은 것이래요. 누전점이 다르다. 두 개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다. 틀렸네요. 누전점이 동일해야 한 건의 화재로 분류하는 거야. 지진 낙뢰는요. 당연히 한 건의 화재 맞고요. 동일범위 아닌 방화나 불장난이 별건의 화재야. 그럼 동일범위면 한 건으로 온다는 거야. 동일범 됐네. 한 건의 화재. 그냥 이 단어를 반대로 쓴 것에 불과해. 반대로. 다르게 쓴 게 없어. 그냥 반대로 썼는데 머리가 뱅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운 사람은 답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풀면서 느끼는 게 뭐죠? 똑같은 내용인데 정확한 사람은 쉽게 답이 보이는 거고 그 사람 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18번 할로겐 화합물 서약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할로겐 화합물 서약제는 뭐라고 했냐면 오존 파괴를 하는 물질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할로겐 화합물이 오존 파괴. 이제 상식에 맡겨볼게요. 상식에 맡겨볼게. 소화약제는 옳지 않은 거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으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자, 소화약제 독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좋은 거지. 사람이 인내 막 방사에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독성이 적을수록 맞아요. 지구온난화 지금 평균 계속 올라가죠.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잖아.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지금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 위기 상황이에요. 온난화 지수가 낮아야 된다. 지구온난화에 끼친 영향이 적을수록 좋다. 당연하죠.
대기 중에 잔존 시간은 잘 보세요. 이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GW에 영향을 줘. 그러면 대기 잔존 시간, 이게 이제 ALT라 그래요. Atmospheric Lifetime 이렇게 표현해요. 대기 잔존 시간이야. 그럼 무엇과 비교해 주냐면 지구온난화 시간과 비교해봐. 지구온난화 지수와 비교해봐. 연결되면 이게 대기 중에 오래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기 중에 잔존 시간이 길수록 좋다?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오래 남아있으면요, 지구온난화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짧아야 돼요. 오존층 파괴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그럼 왜 이게 헷갈릴까? 봐봐. 다른 거 몰라도 이 세 개는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정답 뭐밖에 없어? 의심쩍지만 3번밖에 없는 거야. 여기 뭐라 했냐면 일반적인 조건이야. 구별되죠? 그럼 결국 딱 요것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소화약제의 특징을 한번 잘 구분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배운 내용대로 딱 정석대로 나온 문제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들여다봐도 기출문제에 적용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뭐가 답이지라고 계속 고민에 빠지게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풀고 나올 때까지도 뭐라고 생각한다? 아, 미치겠다. 내가 제대로 푼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럼 폼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 자, 내가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거 표 외워라, 표 외워라, 표 외워라 했던 걸 외운 사람 이게 답이 보여요. 자, 보세요. 어렵긴 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담백포. 순서를 잊지 말아라. 합성, 계면, 활성, 제포.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수성막포. 이렇게 세 개를 딱 표를 만들어 주면서 첫 번째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포가 퍼져나가서 쉽게 움직여서 퍼져나가야 소화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소화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이렇게 했죠. 담백포 소화약제보다 소화효과가 좋은 포소화약제가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와 수성막포 소화약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걸 똑같이 접목을 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내열성, 열에 견딘다. 내화성이다. 유리화재,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다. 윗면이 개방된 탱크 화재에서 벽면은 열로 인해 뜨거워졌어요. 그럼 이제 포가 퍼져나가다가 벽면에 닿을 때쯤 되면 포가 소멸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열에 약하면 테두리만 남아서 윤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윤화 현상이. 링 파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럼 얘는 내열성이 담백포는 강하기 때문에 윤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합성계면활성제포나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내열성이 약해서, 열에 약해서 이렇게 윤화 현상이 자꾸 발생한다. 그 다음 내유성까지 해줬어요.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기름의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름의 오염이 돼요. 기름의 오염이 됩니다. 얘는 기름의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름의 오염이 되지 않으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표면 아래에서 포를 쏴서 올라가면서 효과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표면 하 주입 방식이 가능하냐, 표면 하 주입 방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없으니까 안 돼. 얘는 표면 하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 이해되죠? 그리고 포는 물과 반드시 섞어야 되잖아. 물과 섞는다는 얘기는 물과 친하다, 섞인다는 얘기니까 친수성이야. 무조건 다 친수성. 물과 섞어야 돼요. 그런데 불화 담백포 소화약제는 담백포 소화약제의 성능을 향상시킨 거야. 그래서 유동성도 좋고 내열성이 좋고 윤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내유성도 좋고 윤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내유성은 좋고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고 당연히 물과 친수성이다. 하하, 뭐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이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불화 담백포 모르잖아요. 수성막포 소화약제 표면화 주입 방식, 표면화 주입 방식이 어떻다?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2번 불소를 함유하는 합성계면활성제포. 이거 신경 쓰지 마요. 합성계면활성제포 친수성, 다 친수성이야. 물과 혼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유동성,
내유성, 내유성이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내유성 있는 거 수성막포와 불화담백보, 내유성 두 개.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해줬잖아. 이거 친수성 안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그럼 내유성 있느냐 없냐? 내유성이 좋다? 아니에요. 내유성이 있는 건 수성막포 소화약제와 불화담백포 소화약제예요. 담백포는 유동성이 좋다. 아니지. 유동성이 나쁘고 내열 내화성이 좋다고 했잖아. 이것도 틀렸네. 정반대. 알코올영포 수용성 위험하제에 적합하다 그랬지? 그러면 소화능력. 당연히 포소화약제는 비누화 현상이 유화 작용을 하는 거잖아. 유화 효과가 있는 거잖아. 유화 효과 제1종 분말 소화약제. 비누화 현상 유화 효과잖아. 비누막. 소화 성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포소화약제 특징인데. 비누화 현상이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지. 좋아지는 거지. 당연히. 정답 몇 번이야? 1번밖에 없어. 1번. 이렇게. 구별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시험 문제를 보면서 가스계 소화약제의 작동 원리를 외워라. 우리가 기본 개념 할 때만으로는 다 카바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서 기본이 되는 걸 반드시 외우고 읽어줘야 될 거 읽어주기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올 만한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틀릴만한 거 다 틀리고 찍으라니까 괜찮아요. 가스계 소화약제 다른 거 몰라도 이산화탄 소화설비. 내가 그림까지 간단하게 그려줘. 자 그럼 보세요.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류만 다를 뿐 다 똑같아. 자,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감지기가 작동한다고 그랬죠. 이 가스계는요 AB 교차 회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회초 교차 회로. 세 번째 이제 당연히 화재 발생 경보가 울릴 텐데 지연 타이머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화재 경보가 발령하고 지연 타이머가 30초 정도 작동한다고 그랬죠. 이때 경고장치 작동하고 AB 교차 회로에 의해서 자 이제 굳이 넣어줄게요. 경보 발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대피하라고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를 밸브를 열지 않아요. 왜? 지연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고요. 대피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죠. 가스계 소화약제에 방출된 밀폐된 방호구역이기 때문에 질식사 우려가 있어요. 지연 타이머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지연 타이머가 작동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솔레노이드 밸브로 간다 그랬어요. 솔레노이드 밸브로 가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이 돼야, 즉 전류가 흘러야 전자기력에 의해서 밸브가 개방된다. 그래서 이걸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이 이렇게 된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이 되면 열림과 동시에 기동용 저장용기가 개방이 됩니다. 기동용 저장용기가 개방이 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동용 그 가스가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선택 방호구역에 A구역인지 B구역인지 그 해당되는 구역을 탁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선택 밸브를 개방을 해주고 밸브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개방을 해줘요.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줍니다. 그럼 소화약제가 집합관을 따라 이동을 해요. 집합관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이제 선택 밸브가 열린 곳에 그쪽으로 가서 배관을 따라 이동해서 헤드에서 방출되기 전에 거기에 압력 스위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압력 스위치가 배관에 따라 압력이 가스가 들어오면 그 가스에 의해서 접점이 딱 붙으면 바로 이제 방출 표시등을 이렇게 출입구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그리고 피난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거죠. 방출 표시등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방출 표시등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표시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닥트가 닫혀서 밀폐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두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작동 원리가 출제된 거는 얘도 각각의 기능이 뭐냐가 출제된 거야. 여기 기동용기의 가스가 뭐지? 기동용 저장용기 밸브가 개방되면 기동용 가스야. 그럼 얘가 가면서 어떻게 돼?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그리고 저장 용기의 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압력 스위치나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킨다. 압력 스위치를 해서 방출 표시 등이 들어오도록, 출입구 상단에 있는 방출 표시 등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 이건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서의 그 소화약제가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거기 압력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소화약제가 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럼 저장 용기 설치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꼬박꼬박 읽어주자고 그랬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해라. 직사, 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라.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 용기 설치 장소에만 섭씨 온도 55도씨야. 나머지 40도씨야.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 맞아요. 전역 방출 방식.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방사되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과 같은 경우 환기장치가 이렇게 정지가 돼야 되고, 안 읽어도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전역 방출 방식에는 방출 표시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 피난할 거 아니에요. 정답은 이거 없어도 돼요. 1번으로 이미 작동 원리가 아니고 기능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출제될 거라 예상을 해서 내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어려운데 풀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해설 들으면서 느낀 거 많죠. 읽어주라는 거 읽었으면 최소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건 나올 만한 거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던 거, 그것만 열심히 동형 모의고사 따라하면서 외우라고 했을 때 외우면 거기서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풀거나 맞추려 하지 말아라. 그게 세 문제 정도가 돼요. 버려라. 찍으면 되지. 잘하면 한 문제 맞춘다. 이해되죠? 실수해서 틀렸다고 치자. 잘하면 80에서 85점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요. 상위 5% 정도가 80에서 85. 그러면 10%면 70에서 75 정도. 75 정도만 되면 10%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충분히 10% 안에 들고도 남을 수 있는 점수였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2배, 3배수니까 아마도 65점 정도가 1차 합격선. 이게 이제 점수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풀 때 80점, 90점 나왔던 친구가 50점, 5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60점이나 65점 정도면 1차 합격 다 된다는 얘기야. 좀 부족한 거 체력으로 커버하면 되는 거고, 나름으로 연습 많이 해서 이제 합격 영광을 누리면 돼요. 거기다 가산점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가산점 플러스 알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었는데 역시 올해는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서 1년 고생했던 친구들 아쉽게도 마음만 많이 아프게 했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출제자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관연도의 기출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낼지를 좀 고민하고 변별 있게만 냈었어도 학생들이 이렇게 괴롭진 않을 텐데, 아마 지금 많이 괴로운 학생들 많을 거예요. 자, 이미 이것도 이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나온 점수로 한 번 더 합격 영광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일단 내가 합격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다른 학생들과 평범하게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60에서 65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합격선에 일단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실히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했습니다.